여러분, 회사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코스닥 기업들은 오히려 손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하시죠? 오늘 그 비밀 풀어드릴게요. 올해는 코스닥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가 상승 손실 확대의 딜레마, 그 원인인 매변인 증권 구조, 그리고 투자자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영업 성과와 무관하게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 시비나 신주인 수권 부사채 BW, 즉 매변인 증권 때문입니다. 대표 사례가 LNC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상반기 매출이 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지만 순손실은 무려 149억 원을 기록했죠. 왜일까요? 지난 4월 발행한 6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때문입니다. 주가가 20% 넘게 오르면서 장부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15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회계상으론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LNC바이오만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기록한 상장사는 총 28곳, 이 중 27곳이 코스닥 기업이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상반기 17% 넘게 상승했으니 평가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9% 늘었지만 순이익은 26%나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계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자리는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주가가 오르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본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죠. 예를 들어 2차전지 부품사 나인테크는 상반기에 일부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121%에서 82%로 낮아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히 순손실 숫자만 보고 기업을 적자 기업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 현금 흐름과 재무구독한 효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매변인 발행이 많은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투자 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은 자금 조달을 위해 매변인 발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과 손실 확대라는 이 아이러니한 구도는 계속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숫자에만 속지 않고 본질을 읽어내는 투자자의 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늘어나는 기업들, 사실은 회계상의 착시일 뿐입니다.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무구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건 내 돈 어디 넣어야 안전하게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냐겠죠? 올해는 예금자 보호 확대의 의미, 지금도 연 3%대 금리 주는 곳, 그리고 이금융권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 그동안은 한 금융사당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불안됐는데요.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딱 2배가 됐습니다. 지역분의 안전 자산 선호가 커진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예금 다시 붐이 일고 있죠. 먼저 고금리 주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여전히 3%대 금리 많습니다. 울산 강남 새마을금고는 1년 만기 3.7%, 청담 동해운대는 3.2%, 전남 마주는 3.1%, 시업도 광주 어룡신협이 3.15%, 다른 지점도 3.1%대죠. 저축은행권도 빠질 수 없는데요. 디저축은행 특판 3.35%, 좋은저축은행 3.3%, HB동양저축은행은 3.26%입니다. 평균적으로 전국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0% 정도 수준이에요. 반면 시중은행은 다소 낮습니다. 취업은행이 최고 2.9% 천만나무대 예금을 내놓고 있고 조건 없는 상품으론 2.7%대가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대부분 2.425%대예요. 즉 안전성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이 낮지만 금리 매력은 이금융권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예금자 보호는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입니다. 원금만 1억 꽉 채워 넣으면 이자 일부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9,800만 원을 3% 금리에 넣으면 이자 294만 원이 붙는데 초액이 1억 원을 넘는 94만 원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1억 넣는 것보다 살짝 여유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금융권 가입할 땐 반드시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세요. 최근 PF 부실 때문에 불안한 곳도 있거든요. 순자본 비율, BIS 자기자본 비율, 구형에 하여 신비율 부실 채권 비율, 이 세 가지는 꼭 보셔야 합니다. 축은행은 분기마다, 새마을금고 신협은 반기마다 공시하니까 확인 가능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금자 보호 1억 시대, 안전하게 목돈 굴리려면 이금융권 고금리 상품을 눈여겨보되 건전성 체크는 필수, 그리고 예금액은 이자까지 감안해서 넣으셔야 한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 1억 시대, 연 3%대 예금, 아직도 새마을금고로 축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금융사에 원금만 1억 넣으면 이자 일부가 보호에서 빠져요. 안전하게 가려면 금리만 보지 말고 건전성 지표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2주택 교세 편입니다. 2주택자라면 어느 집부터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같은 차익이라도 무려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올은 오래 거주한 집부터 팔아야 유리한 이유, 실제 세금 계산 비교 강남용산 다주택자 주의할 중과 유해시한 세테크의 핵심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양도세, 즉 집을 팔아서 생기는 차익에 붙는 세금은 보유거주 기간,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 줄어들어서 전략적으로 매도 순서를 고민해야 해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30년 거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동대문구 아파트를 추가로 사서 현재 2주택자가 됐죠. 두 집 모두 시세 차익은 약 7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져요. 30년 거주 아파트를 팔면 30% 공제 기본공제 과세 표준 약 4억 8,750만 원, 세율 40% 양도세 약 1억 6,906만 원. 5년 보유 아파트를 팔면 공제 10% 기본공제 과세 표준 약 6억 2,750만 원, 세율 42% 양도세 약 2억 2,761만 원. 결론 같은 7억 원 차익인데 세금은 약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거주 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은 최대로 받아도 30%. 게다가 거주 보유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다주택자는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한 집부터 팔아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앙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은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됩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즉, 거주 오래한 집, 우선 매도 조정 대상 지역 보유자는 시한 안 매도 세율 구간 체크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세테크의 첫걸음은 매도 순서 전략입니다. 1월에 거주한 집부터 매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극대화.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이전 매도 검토. 참과세 표준 구간 확인 1억만 더 올라가도 세율이 40%에서 42%로 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챙겨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여부에 따라 절세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건 어떤 집을 먼저 파냐가 곧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1주택자는 오래 거주한 집부터 파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7억 원 차익이라도 양도세가 무려 6천만 원 차이. 거주 기간 보유 기간. 그리고 중과 유예 시한까지 체크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